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합니다. 주요 안건은 이민과도 연관된 IT 안보입니다. 캐나다가 주도하기로 하다가 뒤로 빠지려 하자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설득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구 노조원의 파업은 오늘 일단 끝날 예정이지만 또 파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캐런 베스 LA 시장이 노조와 교육구 사이에서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인타운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율은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은행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길 바라는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입니다. 연준 의장은 은행 예금은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반대로 재무장관은 작은 은행의 예금도 보호할 준비가 됐다던 하루 전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은행 사태는 결국 작은 규모의 은행까지를 포함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은행의 무분별한 운영을 막을 때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 거의 반이 사용하는 틱톡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틱톡 사용, 틱톡의 CEO 슈추는 중국 회사 소유지만 중국 정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미국인의 개인정보는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데이터 문제로 보이지만 결국 속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최심판 싸움입니다. 미국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틱톡의 CEO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 회사 CEO는 중국인이지만 틱톡은 최근 싱가포르 태생의 틱톡 CEO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과정은 어제도 오늘도 검사의 지시로 배심원 소집이 중단됐습니다. 검사는 트럼프 기소를 비난하는 공화당 하원이 증인 출석하라는 요청을 하자 그 요청이 왜 부적절한지를 지적하면서도 접촉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틱톡의 CEO가 지금 텔레비전으로 여러분께서 보신다면은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심지어 어려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나이는 40이나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틱톡 CEO의 청문회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테크놀로지 업계가 미국 경제에 굉장한 어떤 이득 같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의 테크놀로지 업계는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이 회사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이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싸움이기도 하고 미래에 관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줄곧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와서 광고 들으시고 나서 이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틱톡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미국에서 1억 5천만 명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거의 반의 인구가 쓰고 있는 틱톡입니다. 먼저 미국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제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합니다. 캐나다가 가끔 이제 그런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수도가 어디지? 캐나다의 수도가 어디지? 하면 오타와가 맞죠?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고 나면은 이웃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방문하려고 했었던 일정이 잡히고 나서 팬데믹이 터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훨씬 중요한 급박한 문제들이 많아서 캐나다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만나기는 했지만 주로 이제 다른 곳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다가 오늘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타와로 가는데 오타와로 가는 목적은 캐나다와 미국의 그런 그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IT 문제 때문인데 IT는 미국이 이제 플로리다가 동남부에서 미국의 가장 동남부고 그 플로리다의 아래에 바다에 이제 쿠바가 있죠. 그리고 그 쿠바의 바로 남쪽, 약간 동쪽으로 있는 남쪽이 바로 이제 IT라는 섬나라인데 이곳에서 뭐 쿠바를 통하고 뭐 멕시코를 통하고 해서 자꾸만 미국으로도 이민이 몰려오고 그리고 캐나다도 요즘 그쪽 지역에서 가는 이민자들, 난민 신청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곳이 너무나 이 IT도 지금 갱단이 국가를 접수했을 정도랍니다. 특정 지역, 많은 지역에 갱단이 접수를 해서 막 사진 같은 것을 보면은 타이어를 막 의도적으로 불태워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는 막 무서운 총을 든 총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무섭지 않은 총이 아니라 무서운 총. 제가 어떤 총을 말씀드리는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막 기관총 같은 것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 서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지 못하겠다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이 IT에 국제평화유지군을 파병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려고 한들 러시아가 그렇다 한들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어깨에 지고 있는 부담과 실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선거철이기도 하고 해서 캐나다가 이 일을 좀 맡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캐나다의 총리를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뭐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럴 듯 하다가 갑자기 캐나다가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돈만 지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군 병력이 개입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게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이거든요. 캐나다는 처음에는 그래 해보죠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 캐나다군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살짝 빠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우리 그전에 다 해봤잖아요. 무엇도 해보고 지금 캐나다 정부가 얘기하는 그쪽 IT에 경찰을 훈련시켜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쪽이 너무 안보가 불안하고 그게 이제 같은 미국으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국가들에게도 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봅시다 하고 가는 겁니다. 뭐 일종의 미국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장 가까운 국경이 그런 이제 국경이 가장 가깝다니 국경은 접하고 있죠. 가장 가까운 나라 지리상으로 그런 이제 캐나다를 지금 방문을 해서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다국적인 이 같은 임무를 캐나다가 좀 이번엔 맡아달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스틴 트루도 그 총리를 설득을 하려고 가는 것이고요. 2월 달이었군요. 1월 달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또 만났으니까 성공 여부는 모르죠. 캐나다의 IT 대사가 너무나 위험한데 군이 개입한다는 것은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군이 돕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가서 뭐 화려하게 뭐 식사 대접도 받고 갈라도 하고 내일 저녁에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두 지도자에게 압박은 압박이잖아요. 이 이민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도 있고 하는데 미국이 훨씬 많죠. IT에서 오는 그 난민 신청자라든가 이민자들이. 그런데 캐나다도 워낙에 많아서요. 지금 뉴욕하고 퀘벡 사이에 그 길이 비공식 어떤 그 국경처럼 돼버려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또 캐나다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러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갑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캐나다 그 의회에서도 연설을 하고요. 또 뭐 유콘 지역에도 얼마 전에 중국의 풍선이 그곳에 있어서 캐나다가 미국에게 좀 도와주세요 해서 미국 전투기가 가서 뭐 떨어뜨리고 했었죠. 해서 이런 일들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를 방문하지 않았죠. 방문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G7인가 그 당시에 회담이 있었을 때는 그게 그 캐나다에서 열렸으니까 갔지만 캐나다 그 총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G7 정상들이 막 얘기하고 할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 없었을 때 막 뒤에서 소곤소곤 욕하고 막 이랬던 거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말씀을 드렸고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 이제 지금 봉급을 조금 받고 거의 그 파타임이기도 하고 풀타임이기도 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받는 그 봉급을 섞어서 계산을 해보면 평균 연봉이 25,000달러 된다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카페테리아부터 버스 기사까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늘 예정됐었던 파업 세 번째 마지막 날인데 일단 오늘 끝난다고 영원히 다시 이 안건으로 파업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협상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난 1년 내내 한마디로 이제 노조는 4년 동안 30% 올려야 36,000달러가 된다. 교육부는 우리도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5년 동안 23%로 하자 하면서 오늘 이제 파업 마지막 날에 대규모 시위도 하고요. 이 노조 측에서는 교육부에서 불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노조에 가입한다던가 노조가 파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해고해버리겠다던가 은근히 그 같은 그 보복한다던가 하는 것을 보냈다 하는 불만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흘 학부모들에게 너무 불편한 것 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불편을 겪는 학부모님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흘이 학생들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그 킨더가든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인생에서 사흘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이 1년에 열심히 일하고 그 풀타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베네핏을 또 못 받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사흘 파업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사흘 파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 봉급 협상에서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은 교육부 노조원들이 왜 파업하는지를 이해한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거든요.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이은 기자가 아주 그 뭐 활발하게 취재를 해서 잘 보도를 해줘서 저도 잘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 파업을 하시는 한인분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20년 전부터 여기서 일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과 봉급이 똑같다. 20년 동안 안 올랐다는 거예요. 봉급이. 그러니까 어떻게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비싼 그 물가도 비싸고 집세도 비싼 곳에서 살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특히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일수록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막 분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흘 동안요.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일 못하면 봉급 못 받잖아요. 사흘 동안의 봉급을 포기하고 하는 파업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어떤 분이 이제 1년에 본인이 버는 돈이 36,000달러랍니다. 이분은 파업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LA 통합교육부 소속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36,000달러를 가지고 딸 둘, 아들 둘이 있는데 집세는 뭐 1,700달러인가 하는데 어머니와 이제 모아서 내고 이 36,000달러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25,000달러를 열심히 일하고 받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황당하긴 하지만 사흘 동안 아이들을 어디다 보낼 데도 없고 그렇지만 화를 내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캐런 베스 LA 시장이 중재에 나섰으니까 2019년도에 교사가 파업했었을 때 에릭 가세리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교육부가 원하는 23% 그리고 노조가 원하는 30% 저는 답을 합니다. 그 사이에 어디에선가 이제 시장까지 나갔으니까 시장이 지금에서야 나가는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캐런 베스도. 그러니까 노조원들의 돈을 적게 받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한번 의사표시는 해라 하고 적절한 시점에 딱 들어가서 매듭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듭은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제 그 100일을 맞아서 취임 오늘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법 긴 내용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한인타운의 치안, 그리고 한인타운의 홈리스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열심히 일하겠다는 답변인데 역시 LA 시장이더군요. 답변을 할 때도 LA 한인타운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뭐 코리아타임스닷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그리고 이자율은 이미 거의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4시간에서 2시간 빠지는 24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자율 자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추려 드리기만 하고요. 9시 35분경에 또 경제 뉴스를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예상했던 대로 0.5%는 아니고 그렇다고 안 올린 것도 아니고 0.25%포인트를 인상하면서 한 말이 중요하죠. 의장이.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고 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행권의 실패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경제 성장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인정도 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요. 은행권이 왜 아직도 불안정한지에 대해서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또 은행권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물건값 올라가는 것, 인플레이션을 조금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좀 분명하게 이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는데 이건 안전하다 하는 이런 것들 앞으로 더 안전하게 해야지 되니까 대출 같은 걸 할 때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다 명암이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중에 돈이 덜 도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괴물이에요. 이 괴물은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 시스템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 위험한 금융 시스템도 지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막자는 희망의 표시가 희망의 속삭임이 0.25%포인트 이자율 인상입니다. 연준도 두려워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은행권 괜찮습니다. 예금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신호고요. 이로써 9번 연속 이자율을 올려서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지금 4.75에서 기준금리가 5% 사이고요. 뭐 주택값 같은 거 제가 어제 말씀드린다고 하고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다운페이 이런 것들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 경제는 예상보다는 괜찮은 편이고 물건값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2%보다는 지금 훨씬 높고요. 2월 달에 12개월 동안 6% 물가가 인상됐습니다. 아무튼 은행권 혼란으로 대출을 제한하면 경제가 둔화되고 경제가 둔화되면은 또 연준은 이자율은 아주 급하게 안 올려도 되고 그런데 반복해서 아주 말이 애매해요. 어제 반복해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2%로 잡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대가가 있지만 그걸 잡지 못하고 실패하면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매하게 말한 거예요. 양쪽을 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며칠 사이에 자넷 옐른 재무장관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작은 은행까지 미국에서 다 그 예금을 보호할 수 없어요. 하다가 은행가 협회에서는 작은 은행들도 다 보호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그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그렇다고 모든 은행의 예금을 다 보호하겠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이거 뭔 말입니까? 상황 파악이 사실은 어떤 쪽으로 나가야지 될지 이걸 또 대중들에게 파악하고 있는 걸 다 말을 해야지 될지 안 해야지 될지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도 피할 거 피해가면서 해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는 알 수 없지만 은행권도 지금 두 군데는 막아놨지만 그리고 퍼시픽 리퍼블릭 뱅크도 일단은 막았다고 하지만 어디서 또 터지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터지면은 또 눌러놓고 터지면 또 눌러놓고 하는 식이 될 수 있는 지금 위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 영국 은행이 이자율 변동 여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뉴스 좀 간추려 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펀입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나이 드신 분들도 어쩌다가 딱 접하고 나면 틱톡에 중독되시던데요. 제가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틱톡에 중독된 사람 너무 많은데 미국 정부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룰지 이루지 않을지 불분명하지만 이루지 않아도 일단 틱톡이라는 회사에 협박을 하는 것은 틱톡의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협박이요. 미국의 좀 정부의 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조카나 모든 사람들이 아들, 딸들이 하고 있는 틱톡에 관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고 미국은 뭘 원하는 거고 이게 중국과는 뭐가 다른 거야? 뭐가 관계가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틱톡 CEO가 청문회에서 지금 몇 시간째 미국 그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 그 에너지 상무위원회의 청문회인데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틱톡을 그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곳인데 모 회사가 이제 중국 회사니까 소유주도 CEO도 중국 사람이고 하니까 틱톡의 그 CEO가 미국에서 운영되는 틱톡의 CEO가 아무리 싱가포르인이라 할지라도 미국 개인의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가면 그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 회사에 틱톡이라는 회사를 팔거나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물 마시려고 하니까 또 괜찮아지네요. 미국 회사에 이 틱톡을 팔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다 틱톡 사용을 금지시켜 버리겠다. 이 세상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킨 나라가 있을까요? 인도. 인도는 금지시켰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 야, 그런데 미국이 국민들이 반이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금지시켜 버린다고 하는데 이거 별로 그 가능성이 쉬워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하면서. 그런데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은. 결국은 이 틱톡이라는 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패권 전쟁에서 화약고와 마찬가지가 돼버렸습니다. 해서 소지추 그 CEO가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우리 회사가 내가 CEO가 된 뒤에 2021년도에 CEO가 됐거든요. 2013년도에 틱톡 초기에 틱톡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이 CEO가 싱가포르에서 태어나서 싱가포르에서 자랐고 싱가포르에서 아주 그 엘리트 중국 학교를 다녀서 만다린도 잘하고요. 완벽합니다. 영어도 완벽하고 그리하여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2년 그 뱅커로 일을 했고 페이스북에서 인턴을 했어요. 지금 이제 40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 바이트댄스라는 이 틱톡에 투자를 처음에 하면서 2021년도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라는 회사 CEO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이 중국 사람이니까 요즘 미국에서 틱톡을 단속하니까 싱가포르 사람을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구나.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CEO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도 했고 말하는데 보니까 내가 이 틱톡의 CEO가 되고 나서 한 번도 나는 중국 대표와 접촉을 해본 적이 없다. 공산당과 접촉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뭐 미국 데이터는 오라클을 통해서 전부 방화막을 파이어월을 만들어 놓겠다. 그럼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벽을 쳐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일단 하려면 하는 거지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틱톡 사용자들은 이게 말이 돼 하면서 틱톡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막 시위까지 하고 그 틱톡이라는 그 말하자면 플랫폼이 너무너무 파워풀해서 그렇죠. 이제는 구글 아니면 무슨 뭐 우버 하면은 그쪽 분야에서 인스타그램 하면 젊은이들의 그 분야에서
넷플릭스 하면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할 것 없이 틱톡이 그쪽 반열에 오른 겁니다. 청소년들은 손에 놓지를 못하니까 오죽하면 중국 내부에서도 뭐 틱톡 뭐를 시간을 제한을 하고 하잖아요. 어른들도 손을 못 놓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틱톡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많은 미국인들 가운데서는요. 틱톡이 난 너무 고맙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인데 내가 작은 빵집을 하는데 틱톡에 이렇게 내가 빵 만드는 거, 빵을 밀가루를 치어대는 거, 쳐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빵집에 손님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하면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몇 년 동안 미국의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가 경제를 전반적으로 키웠죠. 키우고 은행도 키우고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키웠다가 망했지만 그런데 이 기술 회사가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틱톡이 사용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를 알죠? 어디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누구를 만나는지를, 누구와 친구인지를 알죠. 틱톡이라는 회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자가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고 미국에서 1억 5천만 명이니까. 그리고 틱톡에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무얼 보는구나 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테크 기업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법에 따라서 미국 거대한 기업에 어떠한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기라고. 그 데이터를 넘기라고. 정부가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를 운영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틱톡이 딱 등장을 했는데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 소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틱톡의 CEO가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아니에요. 저는 중국 공산당 만난 적도 없고요. 싱가포르 사람이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뻔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중국 스파이 풍선이 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틱톡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정부가 팔던지 미국에 아니면 우리도 금지하겠어? 뭐 인도처럼 뭐 그렇게 부사는 붙이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데이터에 관한 겁니다. 누가 컨트롤하는지. 미국이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파이. 근데 이게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버즈피드라고 예전에 뭐 10년,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재밌는 비디오 같은 거 올리고 지금의 틱톡처럼 틱톡에도 재밌는 비디오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동물에 관한 것. 그런 걸 올리고 하다가 정치 쪽으로 확 많이 돌아간 버즈피드가 이걸 이제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틱톡에 중국 베이스의 모 회사가 중국이니까 중국에도 직원이 있지 않겠어요? 중국 베이스의 직원 2명을 포함해서 틱톡의 엔지니어들이 저널리스트들의 어카운트에 접속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뭐 IP 어드레스, IP 주소까지 확보를 했다. 그 저널리스트들을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고 그랬더니 틱톡에서 그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해고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소용없어. 아무리 그래봐야 너희의 모 회사는 중국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모 회사가 중국이라도 중국 정부의 중국 공산당의 데이터를 안 준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틱톡의 CEO가 아주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국이 스파이를 한다. 미국 데이터를 가져가서 현대는 데이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바이트댄스가 모 회사인 틱톡에 이곳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미국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 회사가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싫어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티베트 독립이라든가 아니면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이런 것은 이미 검열한 것이 드러났다고 미국에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회사가 어떤 그 공화당의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회사가 미국의 넘버원 문화 제조기다. 틱톡에서 뭐 음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든지 하는 중국 회사가 미국의 문화를 지금 좌지우지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틱톡 전문 기자인 뭐 타임의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미래를 상상해 보면요. 사실은 중국이 틱톡을 활용해서 미국인의 대만에 대한 어떤 그 의견 같은 것도 바꿀 수도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 컨트롤도 가능해요. 틱톡 가지고. 이렇게 지금 틱톡을 자세히 취재하는 미국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 여러 가지로 전쟁 중인데 틱톡의 파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죠. 연방정부 기구에서 틱톡 다운 못 받게 했고요. 차단했고 주정부도 한 반 정도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 입장, 정부 디바이스 네트워크에서 틱톡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벨기에와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과 마찬가지를 했습니다. 인도가 완전히 이 앱을 금지하는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틱톡은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틱톡을 금지하려고 2020년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좀 저돌적으로 막 트럼프스럽게 했는데 판사가 이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금 됩니다. 어떤 때는 막 또 안 되는 척 하다가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실패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다시 시도를 하는데 미국이 이런 앱 전체를 이 틱톡이라는 앱 전체를 전체적으로 금지한 전례가 없잖아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그 판결을 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그러면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이것을 없애버리자. 그럼 미국 휴대폰에서 못 쓸 것 아니냐 하는데 정부가 개인 휴대폰에서 앱을 사용을 할 수 있게 그게 접촉이 다 안 되잖아요. 이미 깔아놓은 건 어떻게 합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고 쓰면은 완전히 금지는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도전이 계속 있을 거고요. 틱톡이 뭐 이렇게 하면 또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저변에 깔려있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표현의 자유에 우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틱톡 사용자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1억 5천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그럼 유권자의 몇십 %겠습니까?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완강하게 밀어붙여서 완전히 틱톡을 금지한다? 아니면 미국 회사에 팔아라? 이룰 수는 없어 보입니다. 조만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가 살려고 하더라도 지금 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게 트위터보다 훨씬 비싼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보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 나서 누군가가 사면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예전에 오래 고생을 했어요. 뭐 독점법 해서 반독점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정부도 압니다. 완전 금지가 어렵다는 것을. 금지가 안 돼도 이 정도 위협을 주는 것도 파워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 이 같은 의도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양당에.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도 청문회에서 힘을 합쳐서 중국에 함부로 이렇게 못해하고 두 나라의 최신 싸움이에요. 신형 싸움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컨트롤하면은 영향력을 가지니까 문화에서 또 정치력으로 모든 걸. 근데 사실은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기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중국은 미국 회사 페이스북 금지했습니다. 못해요. 중국에서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금지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금지한다고 또 중국은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터넷도 얼마나 검열을 합니까? 국민들이 세계와 연결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데 미국도 특정한 앱을 틱톡이라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이런 말을 이미 했잖아요. 미국이 중국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니까 저는 좀 이건 좀 웃기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틱톡의 CEO가 오늘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틱톡이요. 이 틱톡을 통해서 세계에서 지금은 10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 같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보여주는 역할을 틱톡이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문화를 보는 렌즈로 틱톡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하원 그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중국에 좋은 거야. 중국에 좋은 게 미국에 나쁜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미국인들은 40%가 틱톡
금지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은 다 지지하는 것 같고 쓰는 사람 가운데는 재밌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개인의 뭐 사생활이 뭐 그게 노출돼도 나는 뭐 별로 상관없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어요. 정부의 생각과 개인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미스터 소지추가 굉장히 의회에서 막 핫시트에 앉아 있습니다. 핫시트에 앉아 있고 이 사람은 그 런던의 그 런던 칼리지 경제학과 졸업했고 하버드에서 MBA 했거든요. 비즈니스 스쿨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샤오미에서도 일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환한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인턴하고 샤오미에서 일했고 그리고 또 그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바이트댄스 그 이외에도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4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 한들 지금 싱가포르 태생의 틱톡의 CEO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이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CEO가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장혜무 감독 이름과 비슷하네요. 아무튼 틱톡의 스토리는 이렇게 됐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그 주식 시장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그 연준 의장의 발표 있고 나서 조금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는 듯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태여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은행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 뱅크 막 망하고 이랬을 때 너무 깜짝 놀랐다가 그래도 좀 조치가 빨리 된 편이니까 그랬고 괜찮다 싶었고 괜찮으려나? 라고 생각을 했고 스위스발 또 은행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서 또 스위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것을 또 망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다시 살려냈고 미국에서도 포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데도 또 망하려고 하니까 미국 대형 은행권에서 딱 그 개입을 해서 재무부와 연준 의장 합쳐서 그걸 살려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재무장관이나 아니면 그 연준 의장이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권이 안전하지가 않구나 하는 거. 그럼 이게 언제가 돼야지 안전해지는가? 2007년 금융권이 막 무너지고 리만 브라더스 무너지고 워싱턴 뮤추얼 무너지고 나서는 큰 은행 작은 은행 할 것 없이 은행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규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 풀어주고 나서 뭐 그냥 예금한 돈 가지고 뭐 위험한 투자를 해도 그게 규제 대상이 안 됐었던 겁니다. 아주 대형 은행들만 규제가 조금 까다로웠고 대형 은행은 그러면 원래도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을 보호한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는 보호가 되고 그리고 이런 대형 은행은 망해도 대형 은행이 망하면은 정부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은행들을 살려야지. 그러니까는 이제 괜찮은데 지금 중형 은행, 소형 은행들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 그 느슨하게 한 이후에 마구 조금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딱 조이기 전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출 기준도 까다롭게 하고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건데 그러면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은 예를 들어 한인타운의 은행으로 볼 때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좀 장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그 대출 기준에서 나는 은행에 어서 옵쇼 하는 뭐 이런 정도로 좋은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준이나 재무부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엄격한 기준으로 은행을 이렇게 위험함 없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 잡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중간액의 은행과 작은 은행, 한인타운은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산이 2,500만 달러 미만인 그런 은행들은 대체적으로 은행 자산의 반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그 우회가 뭐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은행들이 나머지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몇천 개 은행 대 몇십 개 은행인 거예요. 그 갖고 있는 자산을 보면은. 그런데 이런 은행들이 중소은행들도 이 대출의 80% 정도가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요즘 상업용 부동산이 좋지 않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기반이 취약하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금주들이 이거 불편해 은행 하면서 예금을 빼가면은, 그리고 또 뭐 대출을 해서 그 대출해주면 대출해서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는 없이 은행 예금은 다 나가버리고, 아니면 남아있는 은행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그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게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은행을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데이 바이 데이로 데이 바이 데이 운영하는 은행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단기로 이렇게 운행을 한다면 은행권은 안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금주들이 예금을 빼갈 때는. 그래서 은행 붕괴에 대해서 지금 그 연준의 부의장이, 마이클 바 부의장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초비상일 사태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정책 입안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은행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부실 경영을 막아야지 되는 그런 것을 방안 같은 것을 마련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연준의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연준의 의무가 금융권을 안정시키고, 그 금융권 가운데 가장 큰 게 은행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아무튼 이번에는 어떻게 이자율 갖고 조정을 하는데, 하나가 울면 하나가 웃고 하나가 하면 하나가 우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은행의 예금주들은 그래? 그러면 은행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안전하다는 거, 은행 예금이 25만 달러 이상이 돼도 어떻게 이 은행은 나에게 그걸 보장을 해주겠다는 건지 그걸 나에게 보여줘라고 요구를 하는 은행 예금주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금주들이 그런 요구를 해야지 은행도 운행을 할 때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막 은행 수익을 엄청나게 이게 좀 늘릴 것 같아. 리스키하게 개인은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내 돈이니까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개인이 투자를 할 때도요, 남의 돈을 빌려서 증권 투자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30% 정도는 리스키한데 20%, 50%는 안전한데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 모더레이트한데, 이렇게 하는 거지 본인의 돈이 아닌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은행은 그래서 남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해서 여러분의 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하는 거고, 아니면 나 큰 은행으로 돈 뺄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하기 전에 마지막 그 증인이 출석하는 그 뉴욕의 대배심이 취소가 됐고요. 검사가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도 원래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하탄에 지금 공화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괴롭힌다고요. 엘빈 브래그 검사가 공화당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기밀로 유지되는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뉴욕의 주권에 위배된다. 수정헌법 10조에 의회가 중요한 형사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는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나와서 뭔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한 것은 판단을 법원이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조사를 하는데 연방기금을 사용했느냐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 자체가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다. 그러나 만나긴 하겠다. 본인이 직접 만나는지 대리인이 만나는지는 모르지만 의회가 과연 나를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이렇게 사건을 수사 중인데 그런 일은 전례가 없거든요.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목적인지 아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나기는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김빼기인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에 내가 화요일에 체포된다 하니까 그 날짜에 딱 맞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또 검사의 재량권이 있으니까.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몇 월 며칠 15일 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하니까 우크라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 말을 듣겠어요? 그 날짜를 피해서 뒤에서 했죠. maybe 그런 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시진핑과 푸틴은 결국은 하나의 공통 분모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고 그것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푸틴은요. 참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판한 사람은 감옥까지 보내는 그것도 아주 더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지금 모색 중이라고 하네요. 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답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이제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버지니아주에서 2명의 수감자가 37살과 43살입니다. 칫솔을 가지고요. 칫솔과 뭔가 아무튼 금속 모를 가지고 만든 거죠. 특별히 만들어서 벽을 뚫었습니다. 그 교도소 감방에 벽을 뚫고 나가서 또 그 교도소가 아주 담이 높다고 하는데 그 담을 넘어서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아이호프에서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앉아 있는 것을 주민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들 하면서 제보해서 붙잡혔답니다. 강희진이었습니다.